아들만 알아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정말 다 필요 없고 저 아들 한 번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하셨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압수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조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오늘 홍보실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같은 것도 어떤 경위로 나온 건지 확인이 됐나요? (2021년)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의 진실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문에 온 국민이 애달파했지만 결과는 허망했고 또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누나를 살해한 남동생의 폐륜에는 공분했던 가정의 달을 하루 앞둔 4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많은 이들의 목격담이 잇따르고 빠른 수색을 기원했지만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 씨는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손정민 씨가 발견된 건 실종 전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곳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에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체크 셔츠와 검은색 바지 그대로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25일 새벽 친구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마지막 증언은 새벽 3시 반쯤. 이후 친구는 새벽 4시 20분쯤 홀로 집으로 돌아갔고 손 씨의 행적은 그대로 끊겼습니다. 손 씨 아버지의 애끓는 호소문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기원과 응원을 보냈고 엿새 동안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바랄 게 없다던 손 씨 부모. 아들만 알아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정말 다 필요 없고 저 아들 한 번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에도 아들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어떻게 강물에 빠진 건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 경찰은 유족과 부검 여부를 논의하면서 정확한 사인과 숨지기 전 행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사인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숨진 대학생의 아버지가 아들 머리 뒷부분에 상처가 2곳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대학생 손정민 씨 아버지는 검안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숨진 원인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 씨는 아들 얼굴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표정도 힘들지 않아 다행이었다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CCTV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동생은 잔소리에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네, 살해 사실을 숨기려고 부모님한테는 누나인 척하고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보여주고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20대 A씨.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하셨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건 4개월여 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회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 누나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해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는 게 A씨 진술입니다. 또 살해 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열흘 동안 놔뒀다가 12월 말쯤 가방에 담아 렌터카를 이용해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점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누나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들을 속인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A씨 부모는 지난 2월 14일 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누나의 메신저에 걱정된다, 들어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누나 계정으로 접속해 자꾸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거다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치 가출한 누나와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서는 이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모는 A씨 말만 믿고 자꾸 연락하면 딸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까 가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농수로에 4개월 동안 방치됐던 건데 겨우내 물이 얼거나 수온이 낮은 상태여서 부검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라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날짜가 다음 달 21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백신 협력, 또 한반도 비핵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면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행단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21일 만에 첫 대면 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과 경제 통상 분야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우정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미 일정이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행단도 서둘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차 접종 이후 38일 만으로 원래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긴급 해외 출국자에 해당해 앞당긴 겁니다. 1차 때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은 1차 접종 당시 백신 바꿔치기 공세를 받은 간호사에게 직접 염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 고생하지 않았는데 백신 주사 넣어준 우리 안선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했습니다. 네, 저희 팀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까지 마친 청와대는 대북 정책과 글로벌 백신 수급 문제, 한일, 미중 간 갈등 등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각종 의제 조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종 후보를 정하기까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자는 다음 주에나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차기 검찰수장에 오를 인물을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만 남겨놓은 가운데 박 장관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다음 주에 최종 후보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후보 가운데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 북부지검장을 지냈으며 현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승진해 대검 차장을 지냈고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유리한 요소로 꼽힙니다. 구 고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이성윤 지검장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연수원 24기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물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와 사퇴로 인한 공백 상황에서
혼란을 잘 추스르면서 검찰 내부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이후 혼란에 빠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명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일요일 오는 2일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문자 폭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강성당원들의 문자 폭탄 내용을 공개 비판한 이후 여기에 대한 반박이 또 이어지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이른바 체육관 전당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온라인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가 이어집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체 가운데 40%나 차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앞두고 강성 권리당원이 보낸 문자폭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내 비주류이자 소신파로 불리는 조홍천 의원이 문자폭탄에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이 멀어진다며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일부 문자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000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이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되어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조 의원이 문자폭탄 수혜자로 언급한 박주민 의원 역시 자신도 항의성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정치인이라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감쌌습니다.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전재수 의원은 문자폭탄 신경전이 국민 보기에 좋지 않고 문자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편가르기를 하려는 야당의 집권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친문 또는 강성 지지자 또 문자폭탄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집권 전략입니다. 민주당 내 당내 역학관계, 권력관계, 그러니까 친문 비문으로 나누고 그들의 극단적인 갈등, 극단적으로 좀 싸움을 좀 붙이는. 문자 폭탄에 대해 당대표 후보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는 당원의 의사표현이 활발한 것은 당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고, 친문색이었던 송영길 후보는 강성당원들이 소중한 자원이지만 정적을 제거하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는 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문인 우원식 후보는 표현을 자제하되 자기 의견 표출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폭탄은 재보선 참패 직후 당신과 민심의 괴리 문제로 지적됐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잘 수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선 전국에서도 홍역을 치를 게 분명해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영남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도 맡는 김기현 새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자강을 역설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 자리는 울산을 지역구로 둔 4선 김기현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상을 깨고 올라온 충청 출신의 3선 김태흠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총 100표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책위 의장, 울산시장까지 두루 거쳐 행정과 정책 경험을 모두 갖춘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포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늘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습니다.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여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도둑이 훔쳐간 작물로 규정해 돌려받아야 한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으로서 결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부 공백 속에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동시에 내년 대선에 나설 필승 후보를 세우는 중책도 맡아야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단 자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희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체적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강해지면 야권 통합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에서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도로영남당이라는 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6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도권 주자들의 출마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 이상이 되면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621명입니다. 이는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인 400에서 500명을 훌쩍 넘긴 것이어서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비교적 적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데다 극심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계 부처 그리고 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 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주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3달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언제든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실시 중인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5월 9일까지 연장하되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주민 이동량은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한 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임과 봄맞이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 폭증을 우려했습니다. 6월 달까지 잘 유지만 되면은 1,200만 명을 접종하고 나면은 2~3천 명이 나오더라도 위중증 환자든 입원 환자 병상 또 역학 조사를 아예 좀 포기하더라도 환자 수에 비해서 피해는 적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는 아울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에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의 수급 불안이 현실화됐습니다.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5월 초까지는 기존 1차 접종 예약자와 2차 접종자한테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는 달성했지만 화이자 백신의 보유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분기 화이자 접종 대상자 가운데 현재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22만 명입니다. 이들은 늦어도 3주 이내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또 이미 1차 접종 일정을 통보받은 대상자들까지는 정해진 날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대다수 지역에서 당분간 신규 1차 접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접종이 개시되거나 이제 2차 접종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1차 접종을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 요청을 좀 지자체에 좀 드린 바 있고요. 화이자 백신은 5월과 6월에 모두 500만 회분 추가 도입이 확정됐으며
주 단위로 일정 수량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중하순부터는 신규 1차 접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신규 1차 접종은 5월 중하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300만 명 접종을 위해 2차 접종분을 무리하게 당겼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속하게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접종분이 구분된 게 아닌 만큼 기왕에 도입된 백신을 비축해두기보다는 접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초기 접종 인원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목표한 대로 6월까지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화이자 백신은 아직 도입 물량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또다시 수급 불안에 따른 백신 접종 차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 만큼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씩 구매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화로 먼저 많이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오늘 아침에는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여쭤보셨었어요. 지금은 일단 20개가 먼저 들어왔고요. 추가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한 상자에 2개가 들어있는 검사 키트의 가격은 16,000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스스로 코 속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양성은 2줄로, 음성은 1줄로 표시됩니다. 선별 진료소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검사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코 속 검체를 채취한 용액을 4방울 떨어뜨리면 15분 뒤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자가검사 키트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결과가 오늘 바로 나와야 회사를 가는데 바로 안 나오니까 회사는 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가진단 키트 판다길래 이제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면봉이나 키트가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잘못된 검사 방법으로 가짜 음성 반응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과연 잘 따라서 할 수 있을지 혹시나 못 따라서 하면 오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일부 약국에만 입고된 자가검사 키트는 앞으로 주문 순서에 따라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증세가 있지만 빠른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검사 키트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탈북단체가 최근에 DMZ 근처에서 대북전단 수십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을 해 정부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첫 위반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년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낸 시점은 지난 25일과 29일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 인천, 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달러 등을 북한으로 날렸다는 주장입니다. 2021년 제18회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의 진실이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만들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계속 전단을 보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해 법 취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만큼 이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달 30일에 시행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가 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네,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지 2주 만인데 회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남양유업 본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 압수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조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오늘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같은 것도 어떤 경위로 나온 건지 확인이 됐나요? 경찰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오전 9시 반부터 본사와 세종연구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본사 홍보전략실과 재무회계부서, 연구소의 연구개발실 등 모두 6곳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심포지엄을 열고 실제로 억제 효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불가리스가 동날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하자 식약처는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세포 단위의 연구 결과에 불과한데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제품을 홍보했다고 본 겁니다. 심포지엄 이건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어떤 제품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광고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관계자들도 차례대로 부를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 주식 부정거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삼성그룹 일가가 오늘 상속세 납부 기한에 맞춰서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 계열사 지분의 분할을 모두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을 이끌어왔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족들이 별다른 분쟁 없이 삼성생명의 지분 절반을 몰아줌으로써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강화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변동을 일찍 공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에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고 이건희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삼성 계열사 지분 배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생명 상속 주식은 홍나희 여사를 제외하고 이 부회장에게 절반을 차등 배분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이면서 개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삼성그룹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주식은 홍나희 여사와 세 남매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18%대로 많아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됐습니다. 홍나희 여사가 9분의 3을 받아 개인 최대 주주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서현 자매도 그만큼 지분이 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몰아줄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실제로는 법정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지분율 4%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세가 9조 원에 달해 이 부회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 주식 배분이 마무리됨으로써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은 한층 더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사회에 지역 사회에 감염자 수가 잠재적인 감염자 수가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저희가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과 또 방역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이 관련 내용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제가 이제 오늘 뭐 이틀 연속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도 수치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지난주에 이제 700명대 후반 거의 800명 육박하는 환자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약간 이제 감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계속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좀 예. 우려되는 바들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한 30%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는 이게 참 상황이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역 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돼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집단 발병 좀 큰 규모의 집단 발병이 벌어지면 뭐 언제든 800명, 1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더 걱정인 것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 검사를 해봤더니 뭐 몇 명을 추려가지고 딱 검사를 해봤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나온 거예요. 네.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퍼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지역사회 집단 발병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뭐 영국발 변이도 확인된 적이 있고, 뭐 예. 남아공발 변이도 확인된 적이 있어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통계들을 보게 되면 미국 내에서 그 유행 자체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2, 3개월 만에 유행주 전체가 뭐 유행주의 대부분이 영국발 변이나 이런 거로 변할 수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행 자체를 안정시켜야지 변이 바이러스도 통제할 수 있는 거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게 되면 지금 현재 영국발 변이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해서 보통 저희가 50% 정도는 증가돼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 상황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커요. 좀 알면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말에서 주는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변이 되었다 네, 그런 그렇죠.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의 특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네. 일단 기사를 보면은 그 확진된 사람들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이 한 3분의 1 가량이 무증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뭐 통계적인 어떤 뭐 오류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이러스의 특성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 그래서 무증상감이 더 많다 이런 건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없는데요. 예.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주로 걸리는 분들이 집단 발병사에서 나오고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젊은 상황이다 사람. 보니까 이제 그리고 특히 또 변이 바이러스를 국내에 들여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해외 여행이 가능했던 젊은 분들의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직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많아서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좀 무증상 감염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 자체가 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약간의 그 왜곡 현상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예,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좀 더 연구가 돼서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들 혹은 뭐 변이 바이러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전파는 빨리 되지만 독하지가 않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네. 정도 연구가 진행이 돼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발 변이 같은 건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전파 속도는 빨라졌다 하는데 치명률도 일부 악화는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들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빨라지면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예. 이제 의료 체계의 붕괴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좀 늘어난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저희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백신의 효과 부분인데 네. 영국발 변이는 그렇게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지는 않더라라고 나오지만 예. 남아공발 변이라든지 또는 이제 브라질발 변이는 백신의 효과를 적게는 한 20-30%, 많게는 한 40-50%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네네. 부분을 전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는 지난 3주간의 확진 추세,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과 관계 부처 그리고 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주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확진자 숫자와 더불어 그간의 의료 역량 확충과 적극적인 선제 검사 등에 따른 충분한 영상 여력 등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는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거리두기는 유지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일단은 좀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꺾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예방접종이 75세 이상 예방접종도 6월까지 좀 천천히 맞는 상황이고 네. 65세, 74세는 아직 접종 시작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망자들이 5% 이상이 60세 이상에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좀 접종을 충분히 할 때까지만이라도 발병자 상황을 좀 낮춰놓으면 그분들 중에 혹시 감염돼서 사망하는 분율들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정부 자체도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제적 피해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걱정인 게 5월 8일입니다. 네.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뵈러 가지 않을 수도 없고 네. 그때 혹시라도 좀 옮기지는 않을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기억하시지만 이제 5월 초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 겹치면서 잦아들던 유행이 다시 커지면서 우리나라 내에 이제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맞았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렇게 계속해서 가족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어르신들이 혹시 젊은 사람들의 감염을 통해서 감염되게 되면 특히 또 유행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특히 어르신들의 감염이 늘어나면 사망자가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5월 중순쯤에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이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번 5월 8일은 한번 넘기는 게 더 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그래서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으면 그때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네. 늦는 거 아닙니까? 800명이 되면 1000명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1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500명에서 700명 되는 속도하고 800에서 1000명 되는 속도 또는 1000명에서 1500명 되는 속도는 뭐 엄청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800명이라고 해서 뭔가를 올린다고 하면 사실 그 효과가 1, 2주 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1000명대 뭐 이렇게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선제적인 조치들을 고민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입장과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하신 분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명으로 가는 것인데 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을 한 겁니다. 어쨌든 네. 그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가 진단 키트가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든지 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도움이 안 된다.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반인한테 파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 나와도 어차피 PCR 다시 돌려봐야 되고요. 음성 있는데 본인 증상이 있으면 이거 검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PCR을 돌려야 되니까 일반인 사이에서의 유통되는 검사는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어떤 집단 내에서의 유행을 잡아내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수준. 이번에 뭐 이제 그 대전에서의 그런 이제 노인 요양시설 발병해서 이제 신속항원 검사로 이제 2-3명이 확인돼서 유행이 있나 보다 확인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PCR 돌려보니까 18명이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아낼 수 있는 퍼센트가 20-30%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주 검사를 해서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고위험군에서의 유행을 잡는 수준 정도 외에는 효과를 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좀 증상이 있으면 그냥 PCR 검사를 받으시면 좋고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좀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의 민감도가 한 20-40%고요. 증상이 없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더 낫겠죠. 왜냐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 배출이 더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증상 감염을 잡아내는 용도로서는 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검사 키트는 일단 일반인에서의 사용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그 약국에서 사러 가는 시간에 오히려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매번 뭐 코로나에 관련해서 중요한 상황이지만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백신 접종을 할 때까지 확진자 수를 좀 줄여놓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현재 지금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정부의 목표였던 4월 말까지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건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5월, 6월이 사실 접종 중에 제일 중요한 접종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초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의 접종이 만료되는 시기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 동안 일단은 접종률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접종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는 측면이고 네. 일단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단 유행 상황 자체가 안정이 돼야 일단은 접종을 하는 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방역에 동원되는 일들이 없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안정된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접종을 한다면 예. 여름 넘어서는 일단은 뭐 이제 사망할 만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접종을 마친 상황이라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고 사망할 만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어떤 6월까지 접종을 잘 하는 게 현재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쇼, 백신 노쇼, 그러니까 네. 맞기로 했어요. 네. 근데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는 맞고 싶다고 대기하신 분들에게 지금 놓고 있습니다. 네. 그게 꽤 상당한 숫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일단 가능한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탁 의료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맞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30세 이상만 접종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91년생인가요? 지금 현재 29살 이제 생리를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만 30세 전후 사람들 이상 나이 이상만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위탁 의료기관에 일단 사전에 예비 명단을 올려놓으면 혹시 이제 오지 않은 분들 때문에 2~3명 정도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줘서 바로 올 수 있으면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30세 이상의 어떤 분들이나 일단은 예비 명단에 이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주변에서 그런 거 궁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75세는 화이자를 맞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화이자를 나 맞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화이자 맞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냥 등록해 놓으면 되냐 이런 질문을 하던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현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뭐 백신 노쇼를 막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노쇼를 막는 측면으로서는 상당히 좋고 특히 접종률을 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 맞고 싶은 사람들을 맞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좀 접종 동의에 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걸 위탁 의료기관에 모두 맡겨놓다 보니까 네. 위탁 의료기관이 예비 명단도 받아야 되고 특히 한 2~3시 넘어서 이 접종이 노쇼가 된 사람들이 안 오면 그때서야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해야 되니까 예. 이 업무 로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위탁 의료기관 남는 숫자가 신청되면 네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동 매칭시켜줘서 이제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면 위탁 의료기관의 그런 업무 로딩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잘만 네. 활용한다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제 어린이에 관한 부분인데 네.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곳이죠. 바이오엔테크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이르면 이제 9월쯤 마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지금 순서대로 네. 가는 거죠? 이제 백신의 안전성 문제 때문인데요. 네. 일단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부터 접종을 해서 안전하면 그때부터 연령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어서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현재 12에서 15세까지 연구는 이미 맞춰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신청이 돼 있고 현재 그 이하 연령에 대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면 이제 9월에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된다 그러면 예.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제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이하의 소아나 유아들에 대한 예방 접종도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정말 이게 어린이들도 이제 백신을 맞고 우리 그 정부의 계획대로 11월까지 한 국민의 60~70%가 맞는다면 저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는 건가요? 완전히 마스크를 벗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마스크 벗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외에서만 마스크 벗는 걸 허락했지 실내에서는 엄격하게 마스크 착용하게 하거든요. 네. 실내에서는 일단은 이제 특히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도 예. 무증상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50~60%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가 실내에서 특히 고위험군들한테 전파를 시키게 되면 고위험군들이 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한동안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아마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될 거고요. 예. 코로나 상황 자체, 그러니까 코로나의 발병 자체가 우리나라 내에서 정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쯤 돼야지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러시아 백신으로 그냥 네. 부르겠습니다.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네. 안전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 만드는 방법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컨셉이 좋은 거는 1차 맞는 바이러스 벡터랑 2차 맞는 바이러스 벡터를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좋게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백신이기는 한데 다만 현재 접종을 하는 국가들이 뭐 러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 동구권 또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쌓이고 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발생했던 뭐 100만 명당 한두 명 발생하는 그런 소규모의 희귀한 그런 부작용들이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모니터링까지 자료가 충분히 나온다면 뭐 한번 이제 시도를 고민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플랜 B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이제 특정 백신 접종을 못하게 되거나 생산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이제 혹시 동원해서 급한 상황에 접종을 하는 상황,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전투를 이기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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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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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다 죽는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소상공인 다 죽는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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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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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왜 열검사 안 하고 내려보내는 거야? 왜 차별하려는 거야?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요청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는 27일로 연기되었고 결국 손실보상을 논의할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민간의 피해를 전에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박대석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100% 찬성한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는 굉장히 좁게 인정된다고 답하였습니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을 실현할 여지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중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에 심의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표리부동한 태도를 우리 국민은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민주당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이 통과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의심합니다. 굳이 손실보상법에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한사코 그 법안을 묶어서 논의하지는 못하겠다는 쪽이나 실은 손실보상법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뒤에서는 일단 싸우고 쟤네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입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는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는데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구에 모인 어선들이 줄지어 움직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 어민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은 국민들이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 음식을 섭취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판다는 자체도 수산물을 잡으며 평생을 살아온 어민들.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건 직장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방송에 조금이라도 이게 나쁘다 하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 뭐 오염수 이거 방역을 하게 되면 누가 먹겠어요? 저 안 먹으면 작업을 조업을 어떻게 합니까? 생계가 걱정이죠. 우리나라에서 수산업 관련 업종의 종사자는 90만 명이 넘습니다. 방사능 우려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면 업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떤 지원 방안책 마련도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어민들의 집단 행동은 부산과 경남,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아직 없는 가운데 어민들의 해상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밤사이에 충청 지역에는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쳐 교회 철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골프 연습장 철제 기둥들이 통째로 넘어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부러져 버렸고 기둥을 고정하던 볼트도 모두 뽑혀나갔습니다. 거대한 교회 첨탑도 힘없이 꺾여 예배당 지붕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경험과 함께 십자가 탑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지붕까지 뚫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또 잠을 못 잔 데다가 뭐 그 이후로는 한숨도 못 자고.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이 뜯겨나가고 택시 정류장 기둥이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가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출입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철제 기둥들이 그대로 뽑혀나가면서 바로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지난달 비닐하우스 공사를 마치고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한 대추나무 묘목은 수확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철거하고 또 공사하고 해야 되면 이 상태에서는 소득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사이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 충청권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을 포함해서 4월의 마지막 날 날씨가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방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두 기자입니다. 고도 1,500m가 넘는 설악산 중청대피소.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나무와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탁자와 안내판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봄의 마지막 달, 5월을 앞두고 한겨울로 계절이 되돌아간 듯합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평균적으로 4월 17일에 마지막 눈이 내리고 지금까지 가장 늦은 눈 기록은 1981년 5월 17일입니다. 밤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 초속 32.7m를 최고로 제주도 백록담 29.2m, 여수 고문도 29.1m, 충북 청주공항 26.9m의 폭풍이 불었습니다. 부산과 충남 보령 등 도심에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충남 앞바다 쪽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때 상층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건조역이 저기압 중심으로 침투에 들어오면서 불안정도가 강화되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에는 강한 비와 함께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부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서울 장위 19역 철거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60대 노동자 1명이 매몰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성북구 장위 19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9층, 지하 3층 건물 3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60살 남성 A씨가 추락해 매몰됐다면서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작업 중이던 3층 바닥이 부서지면서 지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의 기승호 선수가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배 선수 4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의 기승호 선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재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콧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등장한 기승호는 재정위원들에게 폭력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 30여 분 동안 소명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찾아보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한 팀의 베테랑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기승호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단서도 소명을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소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30여 분 동안 경론을 펼친 KBL 재정위원들은 동료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승호를 영구 제명하며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회식 자리를 마련한 현대모비스 구단에 제재금 1,5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구단은 4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지난 26일 수원의 구단체육관으로 이동해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기승호 선수가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을 가해 이 중 1명은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KBL의 징계와 별도로 후배에게 골절상을 입힌 점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법 처리 절차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역 프로농구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프로농구 선수 24살 김모 씨는 지난 7일 밤 10시쯤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이어 신호 대기 중인 또 다른 차까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5분쯤 부산 범일동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재 규모가 커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히는 대로 모델하우스 안으로 진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서울 기름동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모레 낮까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동과 제주도에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호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8,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